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시장 예상을 웃돌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초반에 하락을 하면서 역시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주가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참 투자자를 겸손하게 만드는 곳인데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일단 그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걸 놓고 이제 여러 추론들을 했는데요.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답을 보고 좀 얘기할 수 있어서 조금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수치만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수치였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미국의 물가 자체가 연준의 어떤 공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부분 자체를 좀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저께 주식시장 자체가 뭐 기존에 저희가 이제 물가 상승 요인 자체가 뭐 주거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노출되었다라는 임금이나 부분에, 주거비.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뭐 어떻게 보면 반등을 했을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여하튼 미국의 물가 흐름 자체만 보게 되면 상당한 어떤 고 수준에서 상당 부분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글쎄 뭐 제가 이제 연초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올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결국 우리가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그 중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긴 하겠지만 결국 한 3~4%대 물가 수준을 상당 부분 이제 받아들이면서 사는 이러한 세상이 온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슬슬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어저께 주식시장에서 조금은 좀 반영이 된 것들이 아닌가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 하루에 어떤 그 주식시장의 반등을 가지고 미국의 물가 리스크 자체가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어제 예상을 조금 웃도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주가가 어쨌든 급반등한 것이 더 빠진 것보다는 뭐 훨씬 나은 것에도 불구하고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느냐 연속성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결국은 이런 지표를 보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피크아웃이 됐다는 거를 연준 위원들도 동의하고 긴축의 스탠스를 좀 늦추면 좋은데 지금 태세는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연초까지 지금 미국 연준이 가져갈 수 있는 금리 스탠스,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금리 목표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어제 물가가 나오고 이제 시장에서 제기됐던 게 이제 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이제 전망들이 사실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연말까지 금리 자체, 저도 한 4.5% 정도를 이제 연말 정도 금리 수준을 봤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11월 달에 75bp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부분들이고 12월 달에 과연 이제 75bp 갈 거냐, 50bp로 갈 거냐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좀 불확실성 자체가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는 저는 한 50bp 정도 인상을 사실은 좀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다음 달 또 이제 물가를 좀 저희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 이러한 추세가 진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12월 달에도 또 75bp를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두 차례 지금 남은 그 FOMC에서 결국 한 1.5%포인트 정도의 추가 금리 상승 가능성을 사실은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조금 이제 드는 생각은 그동안 사실 연준 내도 그렇고 이제 뭐 각종 IB들이 얘기했던 그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과 관련해서는 사실 한결같았습니다. 항상 이제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고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브레이든 어드 뭐 부총 부의장도 그렇고 약간은 이제 경기라든지 이제 신용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사실은 조금 이제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 FOMC 이번 주에 발표된 의사록에서 약간 그런 의견들이 나왔죠. 그래서 또 일부 실제로 뭐 유럽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신용 리스크 자체가 이미 조금 현실화됐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12월에 대한 고민 자체는 물가와 신용 리스크 사이에서 연준이 좀 고민을 계속할 거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지금 75bp를 12월 달에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저 개인적으로는 뭐 12월 달에 50bp로 약간의 좀 피봇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당초에는 11월 회의에서 75, 예, 예. 12월에 50, 예, 예. 내년에는 2월 2일입니다. 처음에 있는 2월 2일에 25. 이 정도 올리면 이제 종지부를 찍을 걸로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75bp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12월도 상황에 따라 75를 갈 수도 있다. 예. 사모님 말씀이고 내년 2월까지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 이래서 레벨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영들을 자꾸 업해서 반영하다 보면 기준금리의 그 목표치가 앞자가 5자리를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예, 이제 그 기준금리도 기준금리지만 사실은 이제 시중금리 자체의 흐름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과연 이제 그 국제시장에서 과연 미 연준의 물가 또 금리 수준에 대한 프라이싱을 계속 어떻게 해나갈 건지라는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어저께 보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뭐 우려보다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을 좀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좀 근데 여하튼 뭐 4.75가 됐든 5%가 됐든 간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 시그널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예. 있고요. 그 기로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4분기에 뭐 물가도 있지만 경기라든지 신용 이러한 것들이 제반 이제 종합적으로 연준이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 후에 과연 국채 금리 자체가 이제 좀 고점을 확인하느냐라는 부분이 오히려 조금은 우리가 뭐 4자냐 네. 5자냐 어떤 정책 금리 어떤 그러한 숫자보다도 좀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도 단어를 한번 쓰셨습니다만 최근에 또 뭐 피봇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이게 다 뭐 미국이 통화 경제를 주도하니까 뭐 영어 단어를 우리가 뭐 피봇이라는 단어를 뭐 달리 쓸 게 없습니다. 방향 전환인데요. 금리를 이제 멈추고 하락하는 내리는 그런 사실 기대감들은 근데 지금 올 연말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연말은 택도 없다. 내년 그러면 봄 한 여름쯤 가야 그런 걸 좀 가시화될 수 있나요? 시기적으로는? 예, 뚜렷한 그러한 방향 전환은 아무래도 그 겨울철이 좀 지나고 나야 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린 뭐 미국 내 상황도 그렇고 네. 사실 이번 물가에서도 보게 되면 뭐 에너지 가격이 조금 하락은 했지만 그 유틸리티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난방 가격은 사실은 하락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이 겨울철 뭐 유럽의 에너지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다시 불거지면 또 그것이 또 더 들썩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당장에서는 좀 겨울철이 지나야 연준도 뭔가 조금 뭐 또 경기의 흐름도 예. 사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 전환에 또 속도 전환에 있어서의 흐름 자체는 좀 겨울이 지나야 조금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또 조금 시각을 바꿔서 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달러가 조금 둔화됐는데요. 파운드화가 좀 올라오면서요. 대체적으로는 지금 뭐 강한 달러, 킹 달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원화도 약세인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국도 뭐 마냥 좋은 건 아니고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 우리 외환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달러의 강세 기조 자체는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쉽게 꺾이지는 네. 뭐 대단 뭐 공통으로 이제 느끼시는 부분들이고 과연 이제 정점이 연말 연초에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도 엔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147엔, 뭐 거의 150엔까지 가고 하는 상황들이라서 뭐 이러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조금 달러 이외의 기축 통화의 어떤 가격은 거의 좀 바닥권에 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은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다른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뭐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보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피벗 방향 전환이 조금 되고 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 자체가 뭐 특히 이제 유럽 쪽의 리스크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진정되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어떤 킹 달러, 아주 초강세의 어떤 강달러 흐름 자체는 연말 연초 돼서는 좀 정점을 좀 지나지 않을까라는 쪽에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관련해서 그렇게 보면 뭐 원화도 사실은 조금 이제 상승 기조 자체가 좀 주춤해지는, 그러니까 원화의 어떤 좀 강세 기조 자체가 연말 연초를 좀 계기로 해서 조금 이것도 약간 좀 방향성 전환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당장은 물가를 잡아야 되고 중간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강달러로 가면 물가 압력을 낮추는 측면에서 미국은 좋은 거지만 결국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은 수지가 악화되고 이게 실적 악화로 또 부메랑이 돌아올 수도 있어서요. 강달러가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이 또 세계 금융시장의 뭐 뇌관으로 지금 떠오르면서 굉장히 그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들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감세 안에 오히려 뭐 증세해 또 영국은행 총재는 14일까지 연기금들 막어라 시간 못 준다 또 그건 아니고 뭐 굉장히 헷갈립니다 영국이. 예, 지금 영국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혼돈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정부의 스탠스하고 결국 이제 통화당국의 스탠스하고도 약간 뭔가 좀 언밸런스한 엇박자가 사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어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는 이제 BOE 총재 자체가 뭐 14일 날 이제 그 국채 매입 자체를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심리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영국 정부에서 이제 감세 자체를 다 철회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 한 것이 아마 어저께 영국 길드, 그러니까 영국 국채 금리 자체가 거의 금리가 20bp 이상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떨어졌던 어떤 계기인 것 같은데요. 뭐 아직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혼란이 뭐 끝났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좀 감세,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채 부담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있어서의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압력이 지금 직면해 있는 국가 중에 가장 선두 국가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을 좀 지나고 다음 주 초에 과연 이제 영란은행의 지금 국채 매입 자체의 중단이 과연 시장에 뭐 별다른 영향이 없을지 아니면 또 다른 또 불씨를 제공할지는 또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결국은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사실은 지금 영국의 이러한 국채 시장 이러한 것들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지금 저희가 초반에도 미국 물가 얘기를 했지만 영국 역시 자체가 물가 자체가 안정을 찾지 않고서는 사실 이 국제 시장의 혼란 자체가 조기에 수습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최근에 이런 불안정성, 뭐 아직 그 수면 밑으로 여러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은행이죠, 크레딧 스위스는. 여기도 뭐 여러 우려들이 있고 이게 소위 뭐 걱정을 지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의 리먼 사태 같은 글로벌 위기, 시스템 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 일부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사님은 어떻게 동의하시는 편이세요? 다른 생각이세요? 예, 저도 요새 뭐 이렇게 자료를 계속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조금 이제 두려운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뭐 부채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하는데 지금 각국의 이제 팬데믹 과정 속에서 워낙 많이 뿌려진 이 부채 자체가 지금에 와서는 금리 급등과 더불어서 이제 이제 부채 리그 어떤 뭐 부도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상당히 좀 키우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그렇게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특히 하나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 자체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손실은 막아낼 수 있다라는 심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럽 쪽에 이렇게 데이터를 좀 지켜보면 우리가 좀 우려하는 회사채, 특히 이제 투기채 회사채, 투기 등급의 회사채 발행 규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긴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신용과 관련된 리스크 자체가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어떤 상태로 번져서 대형 은행의 어떤 도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에 관한 깊은 생각, 딥사이트. 오늘 상단 자막에 보니까 아슬아슬 고구마 증시 해법은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마가 답답하다는 표현일 텐데 뭐 사이다 같은 해법은 없을까? 전략을 좀 세워볼 텐데 파트 2에서는 일단 투자자들의 전략을 보기 전에 또 한 가지 좀 다뤄야 될 문제가 중국의 당대회입니다. 16일에 있는데요. 이게 뭔가 당대회가 끝나고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장기 집권 내지 이런 뭐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되는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분위기 특히 어제 그 홍콩 H 지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한숨이 나올 정도로 사실 고점 대비 거의 50% 이상 지금 사실 좀
급락을 한 상황들이고 네. 그것이 결국 이제 중국 경제 또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라는 쪽이면서 보게 되면 결국 중국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좀 대변해 주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당대회라는 부분에서 뭐 일부에 이제 기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장기적인 문제를 떠나서 단기적으로 이제 코로나 방역도 좀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도 하시고 또 부동산 시장도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 자체는 아직은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네. 쪽이 좀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하나 이제 중국이 좀 눈에 띄는 뉴스 자체가 지방 정부가 이제 그 공동 구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주택을 매입을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 지방 정부가 매입한다. 예. 과연 이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라는, 그러니까 뭐 매입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긍정적일 수 있긴 하지만 지방 정부 자체가 저렇게 공동 구매 기업을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그만큼 한다라는 다급하다, 부동산 네. 상황이 안 좋다. 안 이런, 좋다라는 예. 부분으로 저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중국의 지금 그 부동산과 관련된 리스크 자체가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 코로나 방역 정책인데요. 뭐 어제도 계속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 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당분간 풀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 자체를 계속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이라는 어떤 또 특수성도 있고 해서 중국 정부가 당장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면 상하이에서 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또 급증을 하는 예.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봉쇄 자체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중국 경기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갈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단기적으로 주목하는 이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정책 자체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전환 이러한 것들이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 내년 그것도 역시 봄을 좀 지나야 뭔가 조금 윤곽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보면 저희가 좀 중국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예.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는 쪽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장세 중국이나 뭐 중화권 상황은 사이다 같은 역할은 못 하겠네요. 그러면 그런 또 좀 기대감이 있는 게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주가가 올랐다. 지금도 그거 선거 때문에 좀 인위적으로 물가를 누리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11월 8일인가 그렇죠? 네, 예, 예, 중간 선거 맞습니다. 이후에는 상승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글쎄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네. 별 그렇게 딱히, 예. 딱히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네. 또 전략 비축률 방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피면서 뭐 상당히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은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판세를 보게 되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제 하원을 장악한 게 이제 민주당이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하원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우세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상원은 사실 박빙인 상황들이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의회와 정부 자체가 사실은 다 민주당이 좀 잡고 있었는데 결국 중간 선거 이후에 공화당 자체가 의회를 좀 장악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썩 달가운 모습은 분명히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중간 선거에 대해 이후에 미국 증시 자체가 뭐 선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 크게 혜택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또한 뭐 설사 공화당이 또 뭐 장악을 했다고 해서 아주 또 뭐 증시에 또 악재는 아닌 사항들이고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다른 이슈 자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묻혀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뒤에 가면 항상 시간이 부족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이후의 시장 흐름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예, 제가 뭐 요새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 네. 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네. 오늘도 뭐 주식시장이 다행스럽게 뭐 반등을 해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 특히 이제 달러 환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지난 7월에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8% 정도 이제 하락을 한 상황들입니다. 상당히 급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저가 메리트 자체도 사실 조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다행스럽게 외국인 자금도 사실은 네. 순매수 쪽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은 좀 다행스러운데 지금 뭐 물가 문제도 그렇고 유럽 문제도 그렇고 중국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딱 단적으로 좀 어떤
명확하게 좀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녹여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조금 겨울 뭐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내년 초에 어떤 장을 조금 대비하는 게 오히려 좀 선명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내년을 있습니다. 대비한다는 거는 내년에 어떤 기회를 대비하는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또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를 준비해야 되는 쪽입니까? 그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건 다 아는 거고요. 아는 또 거죠. 내년에 예. 성장률 자체가 올해보다 뭐 미국 성장률도 뭐 1% 이하로 그것도 다 알고 있죠. 안 좋은 예.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2% 성장률이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지금 성장률이 나와서 뭐 경기가 다 안 좋다는 부분들은 아시는 부분들인데 지금 하나 우려하는 거는 뭐 지금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또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신용 리스크를 자극을 하면서 그것이 경기의 침체의 골을 깊게 하거나 회복을 더 지연시키는 이러한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자체가 반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리스크 자체가 사실은 나타날 거냐 안 나타날 거냐라는 부분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초 정도가 상당히 고비일 것 같다라는 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뭐 별 문제 없겠네라는 정도의 판단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성장률이 낮다 하라 하더라도 결국 주식시장 자체는 상당히 이제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내년 초를 조금은 좀 사항들을 보고 뭐 투자의 어떤 것들을 뭐 우리가 한다든지 아니면 더 미룬다든지 이러한 결정을 좀 내릴 수 있는 것들이 내년 초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위아래로 다 열려 있다는 얘기네요. 변동성 네, 자체가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대응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매크로나 이런 쪽을 분석을 하시는데 뭐 섹터 쪽에 대한 뭐 제한적인 혹은 이제 지금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온다는 가정 혹은 이제 경기가 나쁘고 이런 걸 주가가 선반영해서 올라온다는 가정 혹은 제한적인 지수는 박스권 흐르면서 등락을 했을 경우에 조금 올라올 수 있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외국인들 최근 사는 이유도 말씀하셨고 반도체 IT 쪽도 좀 꿈틀거리긴 합니다. 어느 쪽을 좀 좋게 보세요? 예, 저는 뭐 반도체 IT, 뭐 인터넷 이쪽을 사실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시크릿한 산업들 자체는 뭐 아무래도 경기 자체가 좀 안 좋다라고 보면 당연히 뭐 수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 우리가 뭐 지금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 자체도 상당히 힘들고 또 업황 자체도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뭐 그렇긴 하지만 결국 글로벌 경기 자체가 앞으로 뭐 회복을 우려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면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업종은 뭔게느냐라고 보면 여전히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러한 쪽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위 이제 신산업이 될지 아니면 뭐 디지털 경제를 뭐 주도하는 산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떤 업황 자체가 결국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을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격도 사실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를 포함한 IT라든지 또 뭐 인터넷 관련 쪽 뭐 이러한 쪽을 사실은 조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금요일에 심도 있는 투자 이야기 딥사이트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이제 이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 이후의 시장 흐름들 어떤 변수를 봐야 되는지 전략 함께 세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